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폴란드가 이를 격추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과 직접 타격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폴란드 영공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드론 침범이 있는 것은 분명히 명백한 도발 의도가 있어서 무기를 사용해서 격추했다. 그리고 지금 비상회의를 소집 중이다. 틱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떤 영상이 나오냐, 폴란드 국제공항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폴란드는 정부가 이제 비상 대피 지역들에 좀 대피를 하라 이렇게 공고를 낸 상황이다. 폴란드군은 소집 명령도 이뤄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해외에 영어로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K방산에 투자라는 우리나라 방위사업 입문서,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안내서를 지금 출판해서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러시아 드론 다수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여 공격한 상황인데 해당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2025년 9월 10일 새벽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폴란드가 이를 격추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과 직접 타격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 협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파문이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이제 폴란드 수상이 SNS 등을 사용해서 보도된 바를 종합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그러니까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 느비오라든가 폴란드의 국경 지방에 많은 양의 물자 혹은 군사 훈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드론 폭격을 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방을 폭격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침범했기 때문에 폴란드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나토 연합군과 함께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여 드론을 격추했다. 이렇게 했고요.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그 SNS에 폴란드 영공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드론 침범이 있는 것은 분명히 명백한 도발 의도가 있어서 무기를 사용해서 격추했다. 그리고 지금 비상회의를 소집 중이다. 마치 이 스튜디오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SNS 보면 틱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영상이 나오냐 보니까 폴란드 국제공항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폴란드는 정부가 이제 비상 대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국경 지방에 있는 지방, 포들라스키에, 마주바스키에, 루블린 등 지역들에 좀 대피를 하라 이렇게 공고를 낸 상황이다. 그리고 군인들의 폴란드군의 소집 명령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인데 요거는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지금 공항 4개가 이제 일시 폐쇄되었는데, 바르샤바 쇼팽 공항, 루블린 공항, 모들린 공항, 제슈프 이시온카 공항, 그러니까 사실상 폴란드 영토 전체에 있는 공항들이 일단 폐쇄됐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공습을 받았다기보다는 폴란드 공군이 비상 출격 대기를 해야 될 때 민항기들이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걸려졌는데, 폴란드는 쉽게 말해서 난리가 났죠. 우크라이나 옆에서 전쟁을 지금 몇 년째 겪고 있지만 이 정도의 사태가 나온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 여기에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폴란드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는 침략 행위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신 소식을 보니까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CNN에서 보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확인 중이다.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된 거라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대가 들어오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토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며칠의 시간이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니까 미국 공화당 이런 쪽에서 보수 언론등에서는 러시아가 폴란드에 침략했다, 이거는 전쟁 행위다 하면서 강하게 지금 러시아를 비난하는 방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상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또한 K방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보도된 바로는 이제 이번에 러시아를 드론 격추 작전에 동원된 기체는 미국제 F-16 전투기의 가능성이 제일 크고, 폴란드 공군은 물론 우리나라 FA-50 GF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무장 임무, 그러니까 전투 임무에는 투입되지 않은 것을 봐서 한국군 장비가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도 바로 드론 공격이 진행된다, 이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폴란드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공 방어 사업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단 폴란드는 사실 우리나라도 천궁, 우리가 중동에 수출한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좀 제한했는데 그렇게까지 좀 쉽게 말해서 땡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록히드 마틴, 패트리어트 같은 검증된 미국산 시스템들에 대한 도입을 우선시했기 때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 최근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드론 공격은 쉽게 말해서 인해 전술, 영어로 말하면 썸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대의 드론들을 한 번에 투입해가지고 아군을, 그러니까 방어한 측의 방어 미사일을 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사일 재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종류를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산 이제 대공 방어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에다가 K9 자주포를 수출한 바 있고 천무 다인장 수출한 바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음 세대 아이템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이런 자주포나 로켓포 말고 대공 장갑차라고 있어요. 중동 지방을 향해 가지고 지금 차세대 대공 장갑차, 뭐 AI 기반 대공 장갑차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거의 끝나고 지금 중동 지방 세일즈를 하는데, 아마 이거 역시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해서 드론 전용 요격 미사일 혹은 드론을 부술 수 있는 기관포들을 장착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모색하거나 혹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급하게 요청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에 폭격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 소식 전해주신다면요? 이 사건은 9월 9일 이제 카타르 도마화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한 공습을 이스라엘이 진행을 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소식을 듣고 트럼프의 발표에 의하면 그 카타르 정부에다가 이를 알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작게 했어요. 이 공습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하마스 최고급 인사들이 모여있던 장소를 타격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한됐지만, 그 알자지라 등 이제 그 현지 언론에 의하면 그냥 도하 시내, 카타르가 워낙 작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도심지 한가운데가 폭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상황이라서 정말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카타르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국제법상 이런 교전행위, 그러니까 자기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해도 남의 나라에 함부로 공습하고, 이거는 국제법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인 건 맞기 때문에 이게 파문이 좀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카타르가 어떤 지역이냐, 하마스가 있던 이유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하는 장소가 바로 카타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상하는 인원을 상대로 폭격을 시도하고 암살을 시도했다는 점이, 이스라엘이 평화 협상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무리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카타르란 국가의 특성,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할 게 필요합니다. 카타르 항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유럽로 갈 때 기착지를 하거나 환승을 하는 분들로 해서 좀 인지도가 있는 편인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이고 왕국이지만 그 민주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요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파는 같으면서도 이란과도 적당히 균형 외교를 지내고 있어요. 동시에 카타르에는 미군 기지가 있고, 거기다가 튀르키예 군도 카타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이스라엘 공습은 미군이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튀르키예 군이 남의 나라 군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대낮에 이렇게 공습을 했다. 이게 좀 엄청난 사건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카타르가 이번에 맞은 것에 대해서 이제 카타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카타르랑 방위 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카타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할 겁니다. 카타르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그 뭐 서울시보다 조금 큰가 작은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면적만으로 하면 서울시보다 약간 크거나 경기도만한 나라일 거예요. 소규모지만 근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5%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뭐 3.5%를 해야 돼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이 좀 높은 편인데도 2.5에서 2.7% 정도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의 국방력이 얼마나 많이 돈 투입하는가 이걸 좀 알 수 있고, 154억 달러 정도의 국방비를 투입해서 지금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이 16,000명 밖에 없지만, 전투기의 경우에는 F-15QA,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다음에 프랑스 라팔, 같이 당대의 4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지상군 같은 경우에도 레오파르트 2 전차, PZH-2000 자주포 등 최신형 장비로 사실 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공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공군도 쓰는 그 패트리어트 미국제 대공 미사일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도 사실 도입 계약을 해가지고 곧 들어올 거거든요. 거기다가 미군 기지 자체에서의 대공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한 건 다 뚫렸다. 미국제 무기를 아무리 많이 사도, 그리고 미국군이 주도를 해도
이스라엘 공습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앞날에 지금 어떻게 될까, 그리고 카타르랑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기 트럼프 때는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적을 가진 이제 아랍 국가들이 모여서 평화 협상을 하고 공통의적 이란과 상대하겠다는 그 트럼프 정부의 계획이 있고 이게 추진을 했다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앞으로도 더 안 될 일밖에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카타르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사우디 주변 국가도 좀 분쟁이 있고 했지만, 멀쩡한 국가에, 그리고 이제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뭔가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닌데 시내 폭탄을 떨고 있다. 이것은 그 어떤 나라는 좀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트럼프가 이제 안보 조약을 이제 카타르랑 체결해서 미국 그 카타르의 정부를 좀 달래주는 모양새지만, 그걸로 카타르 정부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수십조 원, 거의 진짜 그 정도의 규모로 최신형 F-15QA 전투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들 다 구했지만 이스라엘 공격할 때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3의 방산 국가를 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카타르에 국빈 방문을 한 결과가 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요. 이것은 동맹 다음에 가장 높은 협력범위입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에 이제 한국 육군이 카타르의 훈련장에서 K2 흑표전차 4대, K9A1 자주포 4대, 병력 100문을 투입해가지고 사막 지역에서의 합동 전투훈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도 가서 화제가 됐는데, K2 전차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훈련할 때는 2km 밖에서의 표적만 쏘는데 좀 장거리 사격이 성공을 해서 한국 그 전차가 오버스펙이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안 그래도 한국 무기, K방산 무기에 좀 관심이 있던 나라가 이번 사건의 경우에 미국제 무기에 지금 의심을 가지게 된 순간, 결국엔 이제 이스라엘 기술이나 미국 기술과 독립된 제3의 기술이나 그 무기를 선택할 때 사실 중국 아니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추가적인 방산 협력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 건데, 물론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도 우방국 그 위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동 지방에서의 방위 산업에서는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중국산 최첨단 무기가 총동원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무기를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를 꽂을 수 있는데, 사실은 등장한 무기들은 30종에서 60종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가장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분석해야 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YJ-19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YJ-19 미사일은 HCM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HCM은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하이퍼소닉, 그러니까 마 5 이상의 속도로 크루즈란 건 순항이란 뜻인데, 이 배를 타고 순항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사일이 포물선을 가져가지고 이제 탄도의 궤적을 가지면 탄도 미사일, 이것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 있으면 순항 미사일, 이렇게 불러서 크루즈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아주 빠르고, 그리고 순항에서 비행해서 고도가 낮기 때문에 대함 공격, 대지상 공격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든가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궤도가 일정해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어디에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어서 대응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개선된 게 HGV,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이라 해서, 이렇게 탄도 비행을 하다가 똑 앞부분이 분리가 돼서 갑자기 고도를 올리면서 비행기처럼 가다가 명중하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좌우로 움직이거나 기동이 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에 비해서 HCM, YJ-19 같은 경우에는 요게 대한 하이퍼소닉 20km 정도의 고도로 비행하는데, 보통 탄도미사일은 70에서 80km, 100km 정도로 아주 높게 비행해서 이게 레이더로 다 잡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고도가 낮고 그 다음에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국의 항공모함 킬러로 지금 YJ-19라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Z-100 혹은 한자로 100식, 이 식이라는 게 이제 90, 90, 90, 80 같은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 신형 전차가 있습니다. 이 전차는 기본적인 전차, 그 다음에 지원 전차 두 개가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 두 번째의 4세대 전차라고 불리만 합니다.
지금 K2 흑표전차,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흑표전차 같은 경우에 3.5세대라고 하고, 이 중국의 신형전차가 4세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탑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포탑입니다. 포탑에 왜 사람이 타지 않는 게 중요한가? 이 포탑에 사람이 타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강력한 장갑을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차체와 그 포탑에 강력한 장갑을 두르면 그 전차가 너무 무거워져요. 뭐 70톤짜리 전차도 지금 있습니다. 이건 거의 우리나라 다리도 몇 개 못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 뭐 도로가 발달 안 되는 나라는 거의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포탑에 무인 포탑이다 이러면 포랑 전자장비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이 필요한 게 훨씬 줄어들어서 무게는 똑같거나 가벼운데 방어력이 훨씬 늘어납니다. 사람은 또 어디 타냐? 차체에 타는데 이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캡슐 형태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연구진들한테 4세대 전차의 성능이나 방어력을 물어봤을 때 거의 3세대 대비 2배 정도의 방어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 ZTZ-100 전차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방어력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K2 흑표 전차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요. 무슨 말이냐? 40톤 정도의 무게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차가 작은 이유는 기술은 최신형으로 들어놓고 대신에 무게는 가볍게 한 그런 전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항공기에 들어가는 최신 기술을 전차에다 들어갔어요. 전차에는 요새 최근 전차인 RCWS라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 게임기 같은 컨트롤러로 기관총을 원격으로 조종하는데, 이번에 선보인 그 신형 전차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 홀로렌즈, 그러니까 VR, XR이라고 부르는 증강현실 사이트를 넣고 이 사이트가 기관총에 연동이 돼서 조종사 혹은 사수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HMD라고 하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 KF-21 보라매 전투기 혹은 소형 정찰헬기 이런 전투용 헬기나 항공기에 들어갈 기술을 전차에 넣은 것으로 굉장히 좀 선진적인 개념을 가져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ZTZ 전차 요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약한 게 약간 특이한 겁니다. 원래 2세대 전차는 105mm, 3세대 전차는 120mm, 그리고 4세대 전차는 130mm 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전차는 원래 130mm 포를 가져야 되는데, ZTZ-100 전차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전차임에 불구하고 2세대 전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M48 전차, K1 전차에 사용하는 105mm 포를 장착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 전차가 양안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전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55톤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방어력이 되는데 40톤급 규모로 크기가 매우 작게 만든 것은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뜨리거나 혹은 상륙하면서 상륙할 때 가벼운 전차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과의 전차전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큰 포를 넣어도 어차피 오버파워이기 때문에 대만 전차를 부술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을 넣고 대신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저기 드론으로 공격을 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항공기에 대한 방어 능력을 크게 높인 신개념 전차가 이 ZTZ-100 전차. 그래서 좀 경계할 수만 하다 이렇게 설명이 드리고, 이번 열병식의 특징은 드론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었는데,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주목할 것은 제가 영상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두 종의 신형 무인 전투기입니다. 사실은 중국은 이번에 무인 전투기 드론을 5종류 이상 선보였는데 나머지 종류는 CCA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개발한 거랑 비슷합니다. 미국은 무인 전투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냐? 옛날에 무인 전투기 개발했을 때는 사람을 대신해야 된다.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무인 전투기가 너무 비쌌어요. 한 대에 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사람이 타는 전투기가 뭐 1억 달러 정도 외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 쓸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기능이 좀 단순하고 좀 가볍고 작아도 가격이 싼 드론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랑 같이 하자. 이게 미국의 6세대 전투기 작전 개념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KF-21의 작전 개념이고 이거 비슷한데, 중국은 이런 경향에 대해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F-16 전투기 혹은 KF-21 전투기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무인 전투기를 내놨는데, 이 엔진의 기계가 한 16m 정도로 돼요. KF-21이 거의 그 정도 크기 됩니다. 여기에다가 엔진 출력도 훨씬 세고 거기다 기동성도 좋은 것까지 만들어서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해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그런 비싼 드론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국 웨이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저희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
측의 의견은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인구수행력이 좋은 드론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대체할 정도의 성능이 좋은 무인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H-20 폭격기를 보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의 비트 폭격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폭격기 경우에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개발하고 있다 사실이 알려졌는데 1999년에 세르비아에서 중국 대사관에 폭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F-117 폭격기에 의해서 폭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도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20년째 만들고 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 외에도 공개가 안 된, 그러니까 H-20 외에 본체는 알려졌는데 공개가 안 된 무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J-36, J-50, 혹은 신형 4세대 전차, 몇 종류들의 무기들이 그 전시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도가 뭐냐 물어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국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열병식에 있는 모든 무기들은 실제로 실전 배치가 되어가지고 완성이 된 것만 전시를 한다. 이 나머지들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시를 안 한 게 당연한 거고 5년 뒤에 있을 열병식이나 공개된다. 근데 이것도 좀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전시된 물건 중에선 분명히 프로토타입 혹은 이제 껍데기만 있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전 배치가 안 됐으니까 전시를 안 한다? 요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 열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무기 체계들이 제가 앞서 말한 ZT-Z 백전차 같은 경우에는 상륙작전을 해야 되니까 무기가 가볍다, 크기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들을 집중해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H-20 무기가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나 대륙을 넘어서 폭격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공개를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H-20이 공개되고 이런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제가 녹화의 시점에서는 다시 또 공개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정상의 만남이었습니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장면이 갖는 군사적, 지정학적 함의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아니고 더 좋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자다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랑 어떤 식 의견을 좀 교환하고 그 다음에 저 국내 이제 정치 쪽 가신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설이 두 개로 나뉩니다. 이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성과이자 앞으로 미래가 중국 주도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선언에 가깝다. 이렇게 굉장히 부풀려서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냉전 체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뀌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데 시진핑 옆에 푸틴과 북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권위주의 체제의 최고 지도자는 시진핑이고 나머지는 그 부하들이다. 이런 인상을 팍팍 풍겼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이제 중국이 사실 세계 2위로 자기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을 조직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랑 북한, 중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GDP나 이런 게 있다면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게 사실이고 과거의 소련 같은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 있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경제력이 미국에 형편없이 적어서 무너지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 구소련 사정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앞서 나가나 추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그 중국 기준에서의 긍정적인 방식은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보여줬다까지 말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시간도 많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동맹국이라 하기엔 너무 문제가 많죠. 중국이 북한에 돈 떼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일반인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원금만 가져가는 빈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요. 일반 시민들의 반중 정서는 사실 대한민국 요새 반중시위나 이런 게 많아진다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진짜 탈북자분들 인터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다가 북한이 먼저 중국 공산당보다 정부 수립이 됐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중국을 지원해줘서 공산당이 승리했다 이런 서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국가가 넘버2 동맹이란 게 너무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짜치는 겁니다. 러시아 역시
러시아가 뭐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경제를 망친 건 아주 유명하고 자원밖에 없는 국가, 원래는 제조업이라든가 기초과학에서 튼튼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런 두 국가를 옆에 세웠다는 것은 사실 미국의 동맹 국가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뭐 파키스탄 같이 이제 1대1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중국 음망들은 이렇게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투자도 받고 자기들이 이제 무기도 많이 사고 하는데 전통적인 동맹 러시아랑 북한만 챙겨주다. 이것 때문에 갈등의 씨앗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은 중국 자체,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자긍심을 고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로 신냉전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 위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이번 열병식의 주제는 거의 양안 전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만을 침공한 무기들을 쫙 이렇게 그 손님들한테 보여줬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열병식에 참여한 국가들한테 대만 침공에 대해서 자신들한테 좀 동의를 해달라. 중국은 대만 침공을 할 건데 도와달라. 거의 이렇게 읍사하는 자리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국 군사기술은 얼마나 발전했나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방 소식 전할 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방 소식 그리고 수출 전망 이런 것을 좀 밝게 이야기한 편이고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국뽕 유튜버로 하는데 저는 그 호칭이 싫지는 않아요. 자랑스러울 게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군사기술은 좋은데 우리나라 군사기술이 좋은 거랑 중국 무기가 좋은 거랑은 독립된 사건이고 저도 기분 같아서는 중국 무기가 형편이 없고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진 나라고 미국을 앞서가지 못했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하지만 미국이 미처 파가지 못하거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챙겨서 실속을 챙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제가 앞서 말한 신형 탱크 ZT-Z100 같은 경우에는 파워팩 그러니까 동력이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4세대 전차입니다. 하이브리드를 전차에 채용하게 되면 연료 소모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차가 무음으로 기동해요. 전차가 여러 가지 노출될 수 있는데 레이더에도 노출될 수 있고 적외선 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는데 소리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게 군에서 전차 부대에 있었거나 혹은 특히 이제 러시아제 T-80U 전차 혹은 미국 카투사에 계셔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신 분도 알겠는데 진짜 거의 수 킬로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공격 의도를 숨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다릅니다. 아주 은밀하게 침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BYD 같은 중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이 사실 발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갔거든요. 비슷한 사태로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그 중국판 이지스함이라 부르는 055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이지스함보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KF-21 이야기할 때 A사 레이더가 중요하다. 능동 위상 레이더가 미래의 레이더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이지스함에 아직 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055는 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화웨이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화웨이는 미국이 지금 뭐 규제를 하고 미국에 콘도 수출 못하는데 원래는 통신회사잖아요. 런전페이 같은 창업주가 중국군 출신이기도 하고 그 민간 기술을 중국이 군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055급 구축하면은 5G 기술이 사용된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간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서 미국보다 더 앞서 나간 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 중국 무기에 대해서 제가 얕잡아 본다는 말을 절대로 못해요. 마음 같아서는 중국 무기가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 먹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려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조 강국이 군사 강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국 무기가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어요. 뭐 만들고 보니까 고장이 났다더라, 뭐 다른 나라에 수출했는데 불만이 생겼다거나 요것들이 일부 사실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중국의 기술력 자체가 약하다 혹은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도 괜찮을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무기 개발 및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 핵심이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사실 미국과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대만 침공, 그 다음에 양안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 양안 전쟁에서 미국과 충돌할 때 사용한 것이 미국과의 뭐 국경 그 전면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령 이번 열병식에서 핵미사일을 한 대여섯 종류 보여줬는데
거의 대부분이 1970년대도 만든 것들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이미 80년대에 완성된 것들을 새롭게 바꿔줬습니다. 가령 이제 사람들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중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DF-61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선보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DF-41이라고 하는 기존에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금 개량한 것이거든요. 진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미국의 핵공격을 하는 게 중요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투자를 했을 건데,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을 재래식 전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만과의 재래식 전쟁에서 어떤 것이 많이 쓰일 것인가? 저는 경량화된 무기, 그리고 신속 전개한 무기, 이번에 그 열병식에서 선보인 육군 장비들이 아주 무겁거나 큰 것들이 잘 없었어요. 뭐 전차만 해도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55톤인데 이번에 중국은 40톤짜리 전차를 선보이는 등, 그래서 경량화되고 빠른 무기들,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더 개발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빔 무기들이 많습니다. 빔이라고 하니까 이제 레이저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레이저 말고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혹은 그래 쉽게 말하면 이제 전자레인지랑 똑같은 원리로 적의 전자기기를 부수는 빔 같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빔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자신들이 드론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 중국의 드론 기술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량 드론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거나 전쟁에 사용할 게 당연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자기들이 드론을 많이 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남이 나한테 드론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여기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무기 개발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요격하거나 빨리 부술 수 있는 대량 드론 요격 무기,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레이저 빔 무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공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을 파괴하는 데 또 적합합니다. 그런 레이저 빔이라든가 HPM 빔 무기들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걸 선보였는데, 일부 성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좀 앞서 나간 분도 일부 있어요. 가령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용화해서 지금 서울 시내에 좀 지키고 있는데, 요거 출력이 30kW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50kW 혹은 1메가와트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들이 나와서 레이저 빔 출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좀 앞서 나간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런 빔 무기 같은 거를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파원님께서 강릉에서 열린 엔진 관련 세미나를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KF-21 엔진 국산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연도별로 지금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계획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이제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두산 에어빌리티가 개념 연구를 국방과학기술연구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개념 설계한 첨단 엔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완성해서 ADD가 이거 제출받았고,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의 예산을 들 것인지를 이 개념 설계 단계에서 파악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각 그 하청업체들에서 이제 소재와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트 엔진에 들어갈 이 팬이라든가 이 부품에 대한 특수한 소재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 그 다음에 제조나 조립, 그 다음 시험 평가하는 공정, 그러니까 개조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작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035년까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025년 올해의 목표는 이제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예산 반영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제 사업 타당성 평가가 끝나면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반영, 그리고 이 올해는 일부 예산, 초반 예산이라고, 초기 예산이라고 한 게 들어갈 예정인데, 내년부터 개발할 건, 그러니까 첨단 엔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들기 기술, 요것은 고온부 기술이라고 합니다. 제트 엔진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팬을 돌리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의 팬에서 그 연료를 넣고 압축해서 폭발하는 부분, 그리고 후 연소기를 애프터버너라는 게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탑건2 영화를 보셨을 때 뭐 주인공들 갑자기 조종관을 당기면 이제 불에서 불꽃이 팍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후 연소기라 해서 이미 한번 연소가 된 가스를 한 번 더 폭발시켜서 그 출력을 증대시킨 기술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한 번도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제트 엔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일반적인 제트 엔진,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쓰는 여객기에는 이 애프터버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처음 만들어서 이 어려운 거니까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지금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2028년부터는 체계 개발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개발 계획을 어떻게 몇 년 동안 만들고 어떤 부품을 쓰고 설계를 하는 건지 시작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결과물이 조금씩 나온 건 2028년부터.
그 다음에 거의 10여 년 이상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목표는 2041년에 시제어 엔진 항공기를 장착하고 비행한다.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 지금까지 개발한 엔진을 장착하고 2041년에 비행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국산 엔진 개발 전략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여기서 또 제가 엔진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좀 악플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악플 중에서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오해를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엔진 이야기 만들겠다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야겠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세요. 정답은 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누가 잘하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요. 국책연구개발로 가서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주도로 이렇게 만들고 산하연이 모두, 그러니까 산업계 산업계 연구소 학교가 다 모여서 만드는 방식이라서 특정 업체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제가 강릉에 가서 이제 직접 엔진 개발에 대한 취재를 했다는데 그때 가스터빈 학회, GTS 2025라는 학회였는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트 엔진 개발한 분 거의 다 모였어요. 모여봤자 200명이 안 된다. 1년에 제트 엔진을 연구하는 박사급 연구원이 30명 정도밖에 배출되지 않는다고 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네는 하지마, 집에서 해봐, 이렇게 절대 안 되면 사람이 너무 모자라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친한 사람 중에 그 친구 중에 이제 엔진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스터빈 그리고 이제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대 중에서도 마이너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투자도 어려웠고 졸업생도 작았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특정 업체가 이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일단 맞지 않고, 또 맞지 않은 게 롤스로이스랑 공동 개발한다,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공동 개발한다, 공동 개발하지 않습니다. IP 지적재산권 확보가 제트 엔진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마음대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수출 주문을 받았는데 수출이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적재산권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 업체 주도로 가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처럼 전혀 해외의 도움 없이 만들거나 뭐 기술을 밀수하거나 이렇게 만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개발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술 협력을 한 것이지 공동 개발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공동 개발은 조인트 벤처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그 해외 파트너랑 지분을 나눠가지고 이익도 나눠받는 구조인데, 우리는 국가 주도로 국내 연구 개발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기술 혹은 우리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을 해외 업체랑 개별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지분 투자 개념이 아니고 향후 판매할 때도 판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외 업체랑 공동 개발하면 해외 업체에 종속돼서 안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혹은 해외 업체의 디자인들을 그대로 뺏겨다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이게 둘 다 사실이 아니고 국내 연구 개발로 간다. 요거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엔진 개발 관련 IP 확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P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출 통제, 개량을 만드는 것을 통제, 기술 통제,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주도로 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 기술의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기술을 들여오지 않는 건 아닌데 이거를 협력 혹은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지분 투자 구조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 해외의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의존 없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고객한테 수출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건 군용 엔진, 군용기에다 다른 엔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제트 엔진 시장 규모는 민수용 항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용 항공기 시장에 대한민국이 제트 엔진 산업에 들어가서 매출을 많이 뽑는 방법, RSP가 있는데, RSP는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 그러니까 엔진 개발할 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뻗고 나면 돈이 수십조 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잘 나간다는 엔진 업체,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프레덴휘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다 RSP 파트너를 찾습니다. 야, 우리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금을 나눠서 내자. 하지만 그러면 성과도 나눠서 내고 리스크도 같이 나누자. 그래서 부담을 같이 나눈다고 해서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인데, 여기에 아무나 그냥 돈 줄 테니까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있고 특정 부분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되게 엔진을 설계한 회사
혹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RSP 쉐어를 얻습니다. 일본이 그 예인데 일본산 제트 엔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본의 제트 엔진 기술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제트 엔진 부분에서 매출이 훨씬 더 좋아요. RSP 파트너, 그러니까 군사용 엔진을 개발하면서 나온 노하우로 일단 전력 증강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한테 일감을 따온 거예요. 내 처음부터 끝까지 엔진을 다 만들어봤고 특히 이 파트 뭐 연소기, 팬, 압축기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부품기 그 생산 권한을 줄 테니까 지분 얼마 내라. 그럼 같이 리스크를 나누자. 이러지. 기술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 할 수 없어요. 기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기술을 어딘 누가 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완결된 개발 과정을 가진 독자 IP 엔진이 있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걸 세금 낭비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용 엔진에 대해서 수요가 작으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도 만들 필요가 있나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첨단 엔진 KF21에 장착하는 엔진을 만드는 건 뒤에 맞고 이의원에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 제조업 부분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첨단 엔진 개발이 필요하고 거기 들어가면 연간 수십조 원 정도의 규모 새로운 사업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K2 전차 국산 엔진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앞선 엔진 국산화 경험을 토대로 KF21 엔진 개발 성공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엔진을 개발했다가 정말 우리가 국산화에 거의 실패할 뻔한 거의 10년 정도 지연된 사업이 바로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사업입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가 하나의 팩으로 묶여져 있는 걸 파워팩으로 하는데 원래 K2 전차를 처음 만들 때는 독일산 파워팩을 전량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 도입이 결정되고 나서 생산을 할 시점에 이 대한민국 엔진 기술도 좋은데 요거를 활용해서 전차용 파워팩을 국산화하면 수입 대체도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이 수출 규제를 많이 했어요. 뭐 중동 국가라든가 터키, 튀르키예 뭐 이런 국가들한테 수출을 아예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 엔진 만들자고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돈을 아끼고 하다 보니까 K2 전차에 이미 들어간 그러니까 엔진과 파워팩이 들어간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딱 맞춰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일산 엔진과 파워팩을 변속기를 그대로 부품 하나까지 복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특허권, 지적재산권 분쟁이 걸리고 이게 굉장히 특허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용적은 똑같고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안에 내부 구조는 다르고 출력은 똑같이 내야 되는 엔진 만드는 거 새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로 어렵습니다. 사실 K2전자 파워팩 사업이 그렇게 지연된 것도 이 부분이 좀 크고요. 만약에 엔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전차를 만들었으면 개발이 훨씬 더 빨랐을지도 몰라요. 이 비원리가 사실 지금 첨단 엔진 사업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달게 되는데 목표가 KF21 블록3 혹은 EX로 불리는 개량형에 달아야 되니까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 다 이 F414 엔진과 외경과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이제 명시를 했어요. 외경과 길이,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내부 패널 구조라든가 부품 내용은 바꿔야 되고 출력은 더 좋게 돼야 되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엔진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에 맞춰서 비행기를 만드는 게 사실 상식인데 이게 거꾸로 가는 상황이 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럼 해결 방안이 있냐? 그래도 우리가 선택하고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과정 중에서 지금 KF21에 들어가기 위한 엔진을 만드는 게 이게 첨단 엔진 사업인데 KF21용 말고 다른 곳에서 플랫폼을 사용할 게 좀 추가가 돼야지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가성비나 채산성도 들어갑니다. 가령 엔진을 개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를 하는 과정의 결과를 반영해서 완성된 엔진에 맞춰서 비행기를 따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가령 무인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무인전투기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첨단 엔진에서 애프터버너라고 하는 이 뒤에 후연소기 부분을 떼내가지고 무인기용 엔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엔진 개발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제 엔진과 같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궁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도 있고 엔진의 생산 수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KF21에 첨단 엔진을 넣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천재지변 같은 겁니다.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제 엔진과 같이 설계를 한 무인전투기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외 기술 협력
기술 협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이제 개발하신 업체분이 이야기하지만 공개가 안 된다요. 공개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이스로이스가 처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지만 사실 협력 제안은 3대 메이커, 롤스로이스, 프레드 앤 휘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전부 다 한국에 제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우리 주도로 가다 보니까 기술 이전 협상에 이런 게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이 협상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과물이 좋을수록 협상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면 해결될 부분이고, 그리고 보기류 개발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기류가 뭐냐면 기어입니다. 기어. 제트 엔진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폭발한 걸 하는데, 중간에 그 보기류라든가 감속 장치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장착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없거나 우리가 거의 작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의 터빈에도 잘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발전소에 있는 부품들 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거든요. 요 보기류를 어떻게 잘 개발한가가 지금 흔히 제트 엔진을 만들면 핵심 부품 팬 블레이드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엔진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성능 외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첫째도 수요, 둘째도 수요, 세 번째도 수요입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리고 수요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트 엔진을 어느 비행기, 어떤 장비에 많이 쓰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KF21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첨단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에서 방위사업청 및 연구기관에 그 첨단 엔진 수요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작년에 수행했습니다. 이게 제가 수행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본사에 있는 분석가 분들이 이제 시장 분석을 하면서 했는데 약 400대 정도 된다고, 이것만으로도 한 대 150억이 넘으니까 크지만 전체 엔진 시장 규모로 치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첨단 엔진을 만들면서 생긴 노하우, 제작 노하우, 설계 노하우를 첨단 엔진 말고 다른 것에 빨리 파급시켜야 됩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첨단 엔진보다 작은 중소형 제트 엔진의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첨단 엔진 추력을 흔히 16,000파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수요보다 작은 4,500파운드, 5,000파운드 이런 엔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첫 번째로 소형 무인기 시장이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생각하실 때 프로펠러 달린 거 생각하는데, 요새 전장이 정말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제트 무인기가 많이 나오고, 이 제트 엔진 무인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제트 엔진, 소형 제트 엔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이미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 엔진을 개발하면서 만든 설계 기술 노하우를 잘 녹여낸 새로운 엔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 무인기 말고도 수요가 있는 게 비즈니스 제트기입니다. 비즈니스 제트기는 재벌 회장님들이 몰고 다니는 여객기보다 작고 좀 날렵한 비행기인데, 이런 비행기도 수요가 많고 우리가 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여객기, 그러니까 보잉 747, A330, 에어버스 같이 우리가 국제선을 타는 비행기에 타는 엔진 시장 정말 포화가 되어서 일본도 거기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현실적으로 소형 엔진 민수용, 비즈니스 제트 엔진 시장인데, 다행히 비즈니스 제트 엔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모델이 잘 안 나와요. 1960년대, 70년대 쓰던 것들이 아직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그래서 소형 엔진에도 같이 투자를 하거나 이제 군사라는 투자라는 이런 것들의 파급 효과로 파생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천령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2025년 6월 23일에 이제 방위사업청이 공개를 했는데, 공군 제3 훈련비행 전투비행단에서 국내 최초로 장거리 유도탄의 안전분리 비행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FA-50 전투기의 시험용 분리탄을 탑재하여서 실시되었고, 항공기에서 유도탄이 분리될 때 항공기 구조물이나 간섭, 임무 성능 저하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투기는 날개 아래에 무장을 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거나 무장을 다 할 수 없어요. 왜냐? 전투기란 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요걸 안에 투하를 할 때 제대로 이 수직으로 투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꼬리 날개를 치거나 동체에 다시 부딪히거나 터지거나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계속 비행 시험하면서 이게 안전하게 낙하가 되고 이게 떨어뜨려도 이 비행기를 잡아먹지 않겠구나,
이 검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것을 성공했다는 게 이번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월부터 30일 정도 출격을 해서 이제 조종 안정성, 하중, 그다음에 뭐 분리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 시험을 했고 앞으로 할 것은 이제 실제 시험탄에 대한 제작 및 비행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투하 시험 같은 거 한 거는 어떻게 했냐면 날개도 있고 유도 장비도 있지만 완벽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아직 엔진이 달리지 않은 미사일을 투하해서 시험을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엔진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게 실용화가 되면 이제 투하가 해서 제대로 발사돼서 비행을 하는지 요거 검증, 그 다음에 유도 장비가 제대로 잘 유도되는지 이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가능성을 입증했는데 해외 반응은 어떤가요? 천룡이 실제 KF-21에 탑재된다면 수출 판로가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처음 사실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린 건데 이 2025년 6월 달에 분리되기 전, 그 분리시험 공개하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말레이시아 쪽 언론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쪽 방위사 관련하신 기자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진이 나왔어요. 야, FA-50에 드디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다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와서 나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하니까 자기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쪽에 VIP 분들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FA-50 경쟁투기로 구매를 했는데 FA-50에서 뭔가 길쭉한 미사일이 달려 있어가지고 야 저게 뭐냐 하니까 한국 사람 그 카이 분들이 아직 대답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FA-50에 이 장거리 공대 유지 유도타입 비행 시험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보신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구매할 비행기의 새로운 무장,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무장이 달렸다는 게 관심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알아보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걸로 정보를 알게 된 거죠. 이 약간 지금은 약간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관심이 큰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FA-50을 구매한 국가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아주 큰 비행기, 아주 비싼 전투기에만 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FA-50에서 안전분리 시험을 하면서 이 경전투기에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단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500km 이상 떨어진, 사실 항공기 거리까지 하면 1000km 밖에 있는 표적을 정밀 탈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 능력을 가진 공군이 정말 세계 20, 30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돈이 없고 싼 전투기를 사면 이런 걸 이런 무장을 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FA-51을 달면 가능하다. 플러스 KF-21용 무장으로 가기 때문에 KF-21에 이 무장이 장착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KF-21에 이 무장을 달면 1000km 밖에 있는 적의 지휘부를 정밀히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순항미사일이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다른 분들이 말 안 하는 건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현재 대한민국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비교될 수 있는 건 F-15K 전투기에 탑재하는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타우러스 제작사 측에서 최근 방위사업청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창정비라 해서 전원을 켜가지고 돌리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버홀이다 해가지고 완전 분해한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원래는 10년에 한 번씩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타우러스 제작사 독일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15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겠냐?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부품이 모자라답니다. 실제로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논의도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재고도 부족하고 해서 부품도 모자란답니다. 한국산 무기, 천룡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타우러스가 더 좋으니까 천룡 만들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당한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관통력이 좋습니다. 특수한 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특수 탄두가 한번 폭발하고 그 다음에 본 탄두가 폭발해서 그 관통력은 좋아요. 다만 이게 적에게 잘 노출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로 격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우리 천룡 같은 경우에는 관통력 부족 문제는 있지만 이것도 관통력이 부족하다는 것 타우러스 대비고 북한의 대부분의 지하 표적들을 파괴할 수 있는 관통 탄두가 있어요. 근데 이제 100점이 아니다 80점이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스텔스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요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철룡 미사일이 실용화되면 대한민국의 전력 발전은 물론 수출용 아이템으로서 굉장히 기대된다. KF-21과 FA-50의 핵심 수출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룡이 실제 KF-21에 탑재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요것도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2028년 12월에 철룡과 KF-21 통합이 완료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최근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KF-21 블록2의 개발 기간을 1년 반 앞당기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KF-21 블록2라는 것은 KF-21에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폭탄과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인데 통합하는 작업 과정 중에서 원래는 열종의 무기를 통합해야 돼요. 그리고 통합을 한번 할 때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그냥 붙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붙여가지고 하늘에 날려보고 제대로 떨어지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원래는 2028년 12월에 열종을 한 번에 다 인증을 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무기 통합이 끝나는 시점부터 조금씩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수출 버전에서도 그걸 쓸 수 있게 하겠다. 요것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백,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지금 F-85 구형화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 임무를 대체하려면 KF-21 임무가 확장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을 할 때 지상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한두 종류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좀 체면을 차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숫자를 늘리더라도 수입한 입장에서는 내가 한쪽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를 사지 않았다 이런 거에 되기 때문에 빨리 유도폭탄부터 먼저 통화로 하겠다. 아마 미국산 MK82, 84 무유도폭탄 그 다음에 제이담이랑 불리는 무장 GBU-15라는 레이저 유도폭탄 먼저 통합될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개발 계획을 이제 나눠 가지고 진행하겠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계획을 이 철룡 미사일 개발이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는 것인가 하는데 철룡의 개발 시점이나 개발 지원 이야기는 전혀 제가 취재한 바 확인된 바 없고 철룡은 그대로 2028년 12월에 확정이 되고 그 전에 다른 9종류의 무장들은 먼저 통합이 된다. 이게 대해서 명백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KF-21의 후속작 또는 후속 모델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KF-21은 블록3 혹은 KF-21 EX 이야기가 되는데 저도 좀 그거를 좀 헷갈리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KF-21 블록3는 KF-21의 능력 확장으로 공군이 블록3 장비를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사양을 어떻게 정하지 생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KF-21 EX는 공군이 KF-21 블록3 사업을 준비하니까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가 생각하는 블록3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KF-21 블록3랑 KF-21 EX는 거의 비슷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 공군이 카이의 연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걸 주면 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KF-21 블록3는 아직 어떤 사양을 만들지 제가 논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KF-21 EX는 업체가 생각하기에 요 기능이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EX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F-35에 들어갔던 많은 기능이 들어갑니다. F-35는 5세대, KF-21은 4.5세대라 해서 0.5세대가 차이 난 이유는 스텔스 성능, 그 다음에 통합 방전 장비,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센서들을 한 번에 통합하고 이걸 처리하는 좀 발전된 게 아니라 약간 레이더 화면대로 보고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도 보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발전시킨다는 거고 요 결과 DAS, DAS라는 게 적용됩니다. 전방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어라운드 뷰는 주차를 하려고 만든 건데 전투기에 이걸 나온 거는 상황 인식이 되는 겁니다. 헬멧이 증강현실처럼 돼가지고 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 뒤에 있는 것들이 그 전투기 각부에 있는 카메라로 보이는데 이 카메라가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적외선 카메라라서 요걸 활용하면 뒤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알 수 있고 만약에 북한이 ICBM 같은 걸 쏠 때 그 화염 같은 것도 아주 멀리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 변화합니다.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탐지거리를 늘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파가 낮다가 줄어들다가 이 조금 애매한데 요게 지금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사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찾지 못하는데 이걸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향상시키고 그리고 유무인 복합 AI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이 AI는 뭐냐? 잠시 잠깐 KF-21이 무인 드론처럼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KF-21EX, 블록스비드는 다 그 새끼 무인기 협력 전투기를 할 수 있는 CCA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무인기 통제하거나 지휘하려면 운전을 하면서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 운전하는 동안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전투기를 대신 운전해주고 이런 기능 같은 게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위성통신이나 데이터링크 같은 이제 정보통신 기능 발달되고 스텔스 성능이 늘어납니다. 캐노피에 금박을 코팅해가지고 이제 레이더에 덜 잡히기도 하고, 이 캐노피라는 건 이제 유리창입니다. 조종석. 그리고 레이동 같은 것도 FSS. 내가 레이더 전파는 밖에 나오는데 정 레이더는 튕겨낼 수 있고, 이런 기술들, 뭐 코팅들, 뭐 아니면 패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내부 무장창을 추가해가지고 원래 외부의 무기에 장착하면 이게 형상이 삐뚤빼뚤해져서 난반사가 돼서 저 레이더에 잘 잡힙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무장을 다 내부에 집어넣습니다. 이 정도의 개량을 하게 됩니다. KF-21EX의 내무 무장창에 벙커버스터 탑재 능력을 확보했다는 기사를 쓰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KF-21EX에는 2000파운드급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 내부 무장 가능하다, 이거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뭐 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카이가 보도를 안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2025년 여름에 이제 공군 주최 세미나에서 카이가 2000파운드 내부 무장창이 가능하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요거의 의미는 2000파운드라는 거는 이제 거의 900kg 정도 된 폭탄이에요. KF-22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벙커버스터의 장착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를 2m 뚫을 수 있는 정도의 그 파괴를 가진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이 유도폭탄의 크기가 만약에 KF-21 내부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들게 된 뭐 사거리 한 200~300km짜리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도 내부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은 F-35A의 내부 무장 탑재량과 유사하다는 게 제 주장인데, F-35A랑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F-35A는 이런 대형 폭탄을 2발 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대공 미사일 2발도 달 수 있는데, KF-21은 그게 안 돼요. 대신에 KF-21은 CCA라고 하는 협력 편대기 무인기를 달고 같이 붙이고 다니니까, 그 무인기는 가벼운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KF-21을 엄호하고, KF-21은 무거운 폭탄을 달아가지고 적의 침투 공격할 때 쓰면 이게 궁합이 딱 맞게 되는 것이죠.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키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입니다.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은 무엇일까요? KF-21은 처음부터 스텔스기로 진화될 것을 계획하고 만들어졌다고 개발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연료가 항상 문제입니다. 스텔스기를 위해서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는데, 이 내부 무장창은 만든다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밖에다가 아무것도 달지 않는다. 무기도 못 달고 보조 연료 탱크를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 연료량이 많이 필요한데, KF-21에 안에 빈 공간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서 채워넣겠다고 카이, 그러니까 한국우주산업이 발표를 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 비행기를 늘리거나 잘라서 붙이면서 또 크기를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개발비가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내부 연료량을 어떻게 늘리는가가 사실 큰 관건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른 전투기들은 컨포멀 탱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투기를 자르거나 뭐 늘리지 않아도 옆에다 붙이고 이제 전투기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연료 탱크들이 있고, KF-21 같은 경우에 미그-29에 들어가는 그런 추가 연료 탱크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서 최소한의 형상 병력, 그러니까 개발 비용을 좀 줄이면서도 공간에 좀 그 내부에 연료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방산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 국가와의 계약 현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난 6월에 필리핀이 한국우주산업과 7억 달러 규모의 FA-50 PH 경공기기 요거를 추가 구매하기로 해서, 이제 필리핀은 FA-50 24대를 탑재하게 되고 구매하게 되고요. 현대중공업에서 필리핀에 지금 주문을 받아서 건조 중인 말바르급 초기함 군함 같은 경우에는 오는 9월에 필리핀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행사를 하러 지금 한국에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에서 이제 LIG 넥스원과 협력해서 LIG 넥스원의 여러 가지 유도 무기를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올해 1월 베트남에서 한국 최초로 한국산 무기 K9A1 자주포를 30문 정도 구매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K9A1 자주포를
20대 정도 구매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게 3천억 원 규모로 이제 진행되고, 태국이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랑 전쟁에서 KGB 유도폭탄을 썼는데, 사실 태국의 KGB 유도폭탄 보유량이 굉장히 작아요. 이게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KGB가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으니까 추가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의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동남아 시장에서 K방산이 잘 먹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검증된 무기를 판다. 특히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 연평도 포격전에서 성능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제작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같은 걸 들고 이제 해외 방산 전시회 홍보할 때 홍보팀 지원부들은 항상 해병대 포병 출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병대가 연평도 포격전에서 K9 자주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팍 넘어간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된 거 있고, 또 혹서기 운용 및 습도 테스트를 우리나라 K방산 무기가 거의 다 거칩니다. 우리나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에 힘들었죠. 너무 더운 온도, 그 다음에 습도가 많은 지방에서 이 테스트와 K방산 무기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열대 지방, 그 다음에 전국 습도가 높은 데에서의 운용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후속 지원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이나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고쳐주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평가가 좋아서 FA50 추가 구매라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PBL이랑 해가지고 사용자 요구 유지보수, 쉽게 말하면 원래는 정비병들이 이제 필리핀 현지 군인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카이에 외주를 준다. 그리고 정비가 잘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정비가 안 되면 우리가 벌금을 무는,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계약까지 할 정도로 좀 유지보수에 대한 신뢰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확하게 이제 딱 들어봤진 않지만, 저는 이제 동남아의 방위산업 전문가들이나 방산 기자들도 만났을 때 제가 모르는 넷플릭스 드라마 잘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뭔지 물어보면 제가 안 본 거더라고요. 저는 넷플릭스에 다른 걸 봤기 때문에. 진짜 그 국가의 이미지랑 방위사업이 크게 연관이 있고, 최근 들어서 K컬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를 산다 했을 때 사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한국산 무기를 산다면 폴란드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도 독일산 전차 사야겠다 분들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국가의 이미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독일보다는 기술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게 사실 방산 수출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동남아 시장 외에 K방산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전 세계 다 진출해야 된다 생각하고, 권역별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이제 현직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대충 요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동남아나 중동 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방위사업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고 수출하는 데서 수출을 해달라면 새로운 아이템, 가령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공 방어 시스템,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라든가 호위함 같이 기존에 수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홍보랑 마케팅이 열심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중동지방에서는 함선 부분의 수출, 잠수함이나 전투함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아프리카 난민도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까지 진출했어요. 공기동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미사일 간략하게 수출했는데, 우리는 사실 가성비가 유명한 무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성비를 챙긴 무기가 필요합니다. 장보고3 잠수함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SLBM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좋다,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디젤 잠수함 치고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척에 1조 되면 크기도 경쟁 회사 제품 대비 한 3배 정도 되고 가격도 3배예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HDS 1500이라 해서 장보고3보다 훨씬 싸고 저렴하지만 성능이 괜찮은 이런 수출용 잠수함에 대해서 남미를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등 이 저가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고 기본적으로 성능이 되는 이런 무기들에 대한 신형 수출용 무기에 대한 개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이 우리한테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천공 같은 게 지금 동유럽 시장에 지금 진출이 못한 가장 큰 장벽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에로, 다비드 슬링 같은 대공 미사일들이 유럽에 좀 팔렸어요. 올해 5월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이 요격 미사일을 약 900발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금 하늘이 비어 있는 거예요. 미사일 재고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출용 물량을 국내로 돌리다 보니까 해외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 이거 납기가 늦어지고 이거 언제 인도될지 모르고 약속도 안 맞으니까 이럴 때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미주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함을 밝힐 수는 없는데 좀 높으신 분이 한국 방산이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미국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성공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자주포 사업, 그 다음에 해군용 훈련기 사업 등 우리 T-50이라든가 K9 같이 검증된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이 반드시 돼야지 그 미국의 그 최근에 트럼프 무역 협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리한테 해주는 이런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내는 입장에서 미국 시장 진출이 필요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뭐, 시드 AI, 안드로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게 MOU를 많이 맺었는데, 이것도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K방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순히 이제 K방산의 자랑만 듣고 싶은 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K방산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주식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고, 우리나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잘 되게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단순히 뭐 매출이 줄어들었다,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관점에서 잘한 무기, 제대로 된 성과, 좋은 무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야기를 해주고, 걱정되는 부분도 뭐 들으실 때 좀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 비판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쓰신 분들 잘 없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것만 꼭 알아주십사. 요게 정말 걱정된다. 이런 것도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